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을 빠르게 수사하라는 특별 지시를 국방부에 내렸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수사단으로부터 일체 보고를 받지 않겠다며 엄정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가 서명한 계약, 우리가 한 악수를 존중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싱가포르 회담에서 한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면담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경제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란 평가와 함께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태국 북부 탐루엉 동굴에 남아있는 5명을 구하기 위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태국 당국은 구조되지 못한 소년의 가족을 고려해서 이미 구조된 사람의 신원이나 구조 영상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폭우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 수가 200명에 달하고 산업계 피해 상황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자민당 의원들과 술자리와 회식을 잇따라 가진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한 쪽으로 올라가며 올해 장마가 사실상 끝났다는 분석입니다. 이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인간 광우병과 유사한 질병으로 알려진 크로이츠펠트 약국병 의심 환자들이 최근 늘어나는 가운데 JTBC 취재진이 환자 가족을 만났습니다. 희귀병에 갑자기 걸린 환자는 40군데 병원에서 입원을 거절당한 뒤 결국 사망했습니다. 새로 생긴 상가 대부분이 비어있고 최적의 조건으로 임대를 해준다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신도시가 들어설 때마다 생기는 상가 공실 문제를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탄핵 심판 직전에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가 군 독립수사단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인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면서 특별 지시를 내리면서입니다. JTBC가 기무사의 문건을 단독으로 입수해서 보도한 지 닷새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독립수사단이 국방부 장관의 지시도 받지 말도록 했습니다. 국내에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수사단은 물론이고 그런 조직이 생기는 것 자체가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에 따라서 한민구 전 국방장관은 물론이고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서준 기자입니다. 청와대의 대통령 특별 지시사항 발표는 예고 없이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이 방문 중인 인도에서 청와대 참모들의 의견을 들어 어젯밤 결정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집회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발표 시점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지시를 더 지체해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가 별도 TF를 꾸려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수사를 독립수사단에 맡기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국방부 군 검찰단에 수사를 맡기되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 검사들로 수사단을 꾸리고 수사 과정에서 군 수뇌부의 지휘도 받지 말란 겁니다. 이런 식의 독립수사단이 군에 꾸려지긴 창군 이래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민간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민간 검찰과도 공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대통령의 특별 지시를 받은 송영무 국방장관은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로써 독립수사단은 사실상 특검처럼 활동하게 된 건데 수사단이 한민구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당시 안보라인의 수뇌부를 모두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의 특별 지시 발표 뒤 4시간여 만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시를 받들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저는 수사 종료 전까지는
수사단으로부터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로써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게 된 독립수사단은 군 내에 꾸려지긴 하지만 특검처럼 활동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수사단이 밝혀내야 할 건 누가 계엄령 검토 문건의 작성을 지시했느냐입니다. 이미 지시라인과 관련해선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의 개입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한 전 장관은 탄핵 심판 국면에서 국방부의 병력 출동과 관련한 검토를 지시하고 군 내부에 마련돼 있던 위수령 폐기 의견을 은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또 계엄령이라는 사안의 무게로 볼 때 당시 청와대와 논의했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박근혜 정부 말 청와대의 외교안보 분야 책임자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촛불 집회 당시 안보라인 최정점에 서 있던 김 전 실장과 한 전 장관에게까지 독립수사단의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수사팀을 꾸리게 한 일은 장군 이래 처음입니다. 특히나 이번 결정은 국방부가 기무사 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기무사는 기무사대로 혁신안을 준비 중인 시점에서 나와서 파장이 큽니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파격적으로 결정한 이유는 군의 자정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기무사 문제에서 허둥댔습니다. JTBC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도하자 다음 날 기무사 개혁 TF에 자체 조사를 시킨다고 발표했다가 몇 시간 뒤 국방부 검찰단으로 조사 주체를 바꿨습니다. 검찰단이 조사를 맡게 된 뒤로도 법리 검토를 한다며 사흘을 그냥 보냈습니다. 그 사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 기무사 개혁 TF에도 들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군의 위상은 한 번 더 떨어졌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3월 문제의 기무사 문건을 확인하고도 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러다 보니 군에서조차 청와대 발표와 관련해 자정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느냐는 반응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에서 육군까지 배제한 것을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에 육군이 광범위하게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어 뺐다는 게 군 주변의 시각입니다. 우선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령관이어서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큰 조현천 예비역 중장이 육군입니다. 앞서 문제가 된 위수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곳도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였는데 당시 수방사령관이 현재 육군 참모차장인 구홍모 중장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계엄령이 발동되면 청와대와 광화문에 장갑차 부대를 배치한다는 문제의 기무사 문건은 작년 3월 초에 탄핵 심판 직전에 작성됐습니다. 그런데 기무사가 JTBC가 태블릿 PC를 보도하고 촛불 집회가 본격화된 직후인 2016년 11월 초에 이미 계엄을 대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촛불 집회 초기부터 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과 관련한 첫 촛불 집회는 JTBC의 태블릿 PC 보도 닷새 뒤인 2016년 10월 29일에 열렸습니다. 그 직후인 11월 초에 기무사가 작성한 내부 문건들입니다. 통수권자의 안위를 위한 군의 역할이란 문건에선 최악의 국면을 대비한다며 국방부와 합참, 기무사의 역할을 적었습니다. 국방장관은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님께 계엄 선포를 건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합참은 비상계획을 수립해 대통령님 신변 안전을 위한 사항을 준비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기무사의 경우 사이버 전문팀을 통해 시위 첩보를 수집하고 계엄 선포 시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문건에는 앞서 있었던 대통령 하야나 탄핵 국면, 유고 상황에서의 군의 조치들을 나열한 뒤 계엄 선포의 절차 등을 적었습니다. 두 문건을 종합하는 성격인 현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사항이란 문건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계엄 상황을 가정해 기무사령관의 주요 조치까지 담은 겁니다.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 임무 수행을 위해 기무사를 재편성해 기무사와 헌병, 경찰, 국정원 등으로 수사국을 꾸린다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었습니다. 기무사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촛불 집회를 사례로 들며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와 기무사의 여론조작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문건에는 당시 정부가 보수 성향 인사가 포함된 민간 사이버 특수팀을 운영했고 기무사는 210명의 전문팀을 운용해 사이버상의 여론을 순화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예, 새롭게 공개된 이런 문건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이 잠시 후 2부의 스튜디오에 출연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갔다 온 이후에 별로 얻어낸 것이 없다는 비판이 비등했습니다. 침묵을 지키고 있던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늘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김 위원장이 함께 서명한 계약과 우리의 악수를 존중할 것임을 믿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미 협상에 여전히 힘을 싣는 동시에 싱가포르 합의를 실천하라고 압박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정효식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비핵화 약속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우리가 함께 서명한 계약을 지킬 것이며 훨씬 중요하게는 우리의 악수를 존중할 것임을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 결과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진화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합의 이행을 압박하는 의미로도 풀이됩니다. 중국이 우리의 무역에 대한 태도 때문에 합의에 부정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을지 모른다며 중국 방해론도 다시 제기했습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며 중국은 성실하게 책임지는 대국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한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정상 간 비핵화 약속은 더욱 강화됐다며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Chairman Kim's statement following our discussions continued to express his desire to complete the denuclearization to which he is so committed. 북한 외무성 담화 가운데 확고부동한 우리의 비핵화 의지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심을 강조한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 이후 비핵화와 안전보장, 관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검증을 포함한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대화 국면에 들어선 이후에도 북미 사이에는 이렇게 일정한 대화의 방식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비난 논평으로 시작돼서 긴장이 고조되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상황을 정리하고 다시 다음 길을 찾는 형식, 그러니까 이른바 밀당, 밀고 당기기 패턴인데 물론 이런 식의 패턴이 언제까지 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다. 지난 7일 북미 고위급 회담 직후 북한은 외무성 담화문을 통해 미국을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협상 당사자였던 폼페이오 장관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And so if those requests were gangster-like they are, the world is a gangster because there was a unanimous decision at the UN Security Council. 하지만 높아가던 긴장감은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 재확인으로 한풀 꺾였고 폼페이오 장관은 대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화 국면에 들어 북한과 미국에서 익숙해진 밀고 당기기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직전 북한은 2차례나 외무성 담화문을 통해 미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볼턴 백악관 보좌관 등 미국 내 강경파도 맞대응에 나섰고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취소라는 충격 요법과 함께 마음이 바뀌면 연락하자고 여지를 남기자 북한이 정말로 화해의 담화문을 냈습니다. 긴장 국면은 곧바로 회담 국면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앞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도 이런 식의 밀고 당기기가 대화 단절로 이어지면서 결국 협상 전체의 실패를 초래한 경우가 많아 이번에는 빨리 접점을 찾기 위한 양측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정부가 전쟁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해온 을지연습을 올해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유예 방침에 따라서 을지연습도 미루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국방부는 내년부터 테러 등에도 대비하는 민관군 합동훈련인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습니다. 뒷얘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만남이죠. 우선 이 만남은 청와대가 준공식에 참석하겠다고 삼성에 알리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청와대와 삼성 쪽이야 당연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지만 한편에선 당연히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려고 문 대통령이 도착하자 이재용 부회장이 허리를 숙여 맞이합니다. 테이프 커팅을 할 땐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앞쪽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행사에 앞서선 5분간 깜짝 면담도 진행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달라고 당부하자 이 부회장은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준공식 참석을 알리면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청와대 내부적으론 이번 만남이 나쁘지 않았다는 분위기입니다. 경제 성과를 강조하는 최근의 정책 기조와 맞아떨어지는 데다 거대 시장인 인도를 잡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고 검찰이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 수사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만남에 대해 면죄부를 준다는 인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사전 면담은 예정된 일정이 아니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뉴델리에서 JTBC 이성대입니다.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합의했습니다. 합의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민주당에 또 부의장 2석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상임위원장은 민주당이 8석, 자유한국당이 7석, 바른미래당과 평화정의 의원 모임이 각각 2석과 1석을 가져가게 됐는데 논란이었던 법사위원장은 현행대로 한국당이 맡기로 했습니다. 5km 동굴 속에 갇힌 태국 북부 치앙라이의 유소년 축구팀 13명은 전원 생還이란 기적을 과연 이룰 것인가? 그제와 어제 각각 4명이 생명줄과 호흡기를 착용한 채 구조됐습니다. 잠수거리만 합쳐서 1km입니다. 오늘 사흘째 구조 작업이 8시간 가까이 이어지면서 생환자 소식이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구조된 사람이 3명,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두 11명이 나왔고 이제 남은 사람은 불과 2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태국인들은 고립된 동굴 속에서 소년들을 지켜내기 위한 코치의 헌신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구조를 기다리던 아이들 사이로 한 청년의 모습이 보입니다. 액갑본 찬따웡, 12명의 아이들과 함께 동굴 탐험을 떠난 축구단 코치입니다. 25살의 이 청년은 고립된 동굴 속에서 식량을 아이들에게 온전히 양보했습니다. 아이들은 약간의 과자를 일별로 쪼개 나눠 먹으며 버텼습니다. 액갑본은 추가 구조를 기다리면서도 구조대원을 통해 보내온 편지에 두려움보단 미안함을 담았습니다.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 돌볼 것을 약속한다며 동굴로 데려온 데 대해 사죄한다고 썼습니다. 액갑본은 10살 때 부모를 잃고 수도승 생활을 하다 병에 걸린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코치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은 기적 같은 전원 구조 소식과 함께 아이들을 지키겠다던 청년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이번 동굴 소년 구조 작전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태국 당국이 이미 구조한 소년들의 이름이나 얼굴, 즉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조 당시 영상이나 인터뷰도 일절 나오지 않습니다. 당국이 엄격히 통제해서 언론이 동굴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직 구조되지 못한 소년의 가족을 배려해서 이런 방침을 세웠다고 태국 당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두 구조될 때까지 공개를 자제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도 고민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어젯밤 자정에 가까운 시간 헬기가 착륙합니다. 누군가를 싣고 앰뷸런스가 이동합니다. 2차 구조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상황입니다. 현장 통제가 철저해 언론은 멀리서만 촬영했습니다. 몇 명인지 누구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태국 당국은 브리핑 이외엔 언론의 현장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구조에 쓰이는 산소통 근처에도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재난 현장에 흔히 나왔던 구조 성공 영상도 없습니다. 구조된 소년과도 인터뷰가 불가능합니다. 태국 당국은 아직 구조되지 못한 사람의 가족을 고려해 언론 접근을 막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의 이런 방침은 구조에만 전념하려는 뜻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3명의 유소년 축구단 전원을 구조하는 것에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태국 당국의 공식 입장입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일본 폭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는 30여 분 전 기준으로 157명, 실종자 56명입니다.
구조대는 계속해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이른바 골든타임을 넘기면서 사망자 수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도요타 자동차 공장 등 산업 현장의 피해 상황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비가 그친 뒤 드러난 수마의 흔적은 참혹했습니다. 가옥이나 농경지 모두 형체를 잃었습니다. 도로 아래로 낭떠러지가 생겼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쓰나미가 훑고 지나간 현장을 방불케 합니다. 구조대원들의 수색 작업은 쉼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사태 발생 사흘째가 되면서 생존자를 찾을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警視庁の機動隊、特殊救助隊等110名の体制で捜索をしております。行方不明者等の情報をもらってその捜索活動に当たっております。 약 26만 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긴 가운데 피난소를 찾는 이재민도 늘고 있습니다. もうここをおらしてくれるだけおらないと帰っても住めないです。水がない、電気がない、火がない。 고속도로 곳곳에 통행이 중단돼 물류 수송에도 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나소닉과 도요타 공장이 작업을 일시 중단하는 등 산업계 피해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아베 총리는 예정됐던 해외 순방을 취소하면서 피해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론은 싸늘합니다. 최악의 폭우가 내리는 와중에 술자리와 회식을 가진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부부가 관련된 부동산 스캔들을 가까스로 뚫고 나오면서 세 번째 연임을 노리던 아베로서는 최대의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술잔을 들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여당인 자민당 의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지난 5일 집권 여당 지도부의 회식 모습입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 부장관이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며 공개됐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며 15만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진 때였습니다. 위기의식이 바닥이라는 비판이 커졌고 뒤늦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事態の変化に応じ救助部隊の体制を機動的に強化するなど引き続き全力で救命救助 이로부터 나흘 뒤 총리 관저 회식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일본 언론이 사망자와 실종자가 200명에 육박한다며 속보를 이어가던 상황입니다. 9월에 있을 총재 선거를 위해 자민당 소속 시즈오카현 의회 의원들과 내부 결속을 다지는 모임이었습니다. 이 모습까지 공개되면서 여론은 더 싸늘해졌습니다. 사학 스캔들 연루 의혹과 재팬 패싱 국면에 지지율 30%대로 추락한 아베 내각이 최대 고비에 직면했다는 분석입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예, 지난주에 파란 하늘은 서늘한 동풍 덕분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오츠크해 부근의 고기압이 동풍을 몰아온 건데 미세먼지를 막는 든든한 방패가 됐습니다. 태풍과 장마는 예년보다 강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막았습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고 뜨거운 여름이 시작됩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제8호 태풍 마리아가 위협적으로 움직입니다. 한반도로 오진 않을까 걱정했지만 중국 남부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한반도 주변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버티고 있어 태풍이 우회로를 선택한 겁니다. 남부에서 올라온 장마 전선도 이 고기압에 밀려 예상보다 빨리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밤 중북부 지방에 비를 뿌리는 걸 마지막으로 올해 장마는 사실상 끝날 걸로 보입니다. 일본에 기록적인 폭우를 내린 구름대와도 거리를 유지시키는 역할도 했습니다. 올여름 우리나라의 방패가 되어준 고기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북동쪽에 머물렀던 오호츠크해 북은 고기압입니다. 지난주까지 차가운 동풍을 불어넣어줘 더위를 식혔고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도 막았습니다. 이 두 고기압의 대치 상황은 이제 막을 내립니다. 네, 향후 북태평양 고기압은 내일 오전부터 당분간 우리나라 전역을 덮게 되면서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북태평양 고기압은 고온 다습한 특성이 있어 이제 뜨거운 여름이 시작됩니다. 오늘 남부지방엔 벌써 폭염주의보가 발효됐고 곧 열대야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이른바 인간 광우병과 유사 질환으로 알려진 희귀병 중에 하나입니다. 치료법은 물론이고 발병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에 이 병의 환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 JTBC 취재진이 야코병 환자 가족을 만나서 40군데에 달하는 병원으로부터 입원을 거부당한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입니다. 올 초 이 병원에 인간 광우병 환자가 입원해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희가 바로 옆 병실이라서 퇴진 돌 때 하는 얘기도 저희가 듣기도 했고요. 광우병 걸렸다는 얘기를 제가.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소문의 당사자는 58세 송모 씨. 어렵게 인터뷰에 나선 송 씨 아들 이모 씨는 건강하던 어머니가 두통을 호소한 지 한 달 만에 가족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병세가 악화됐다고 말했습니다. 밤에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막 지르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 같은 모습이었는데 굉장히 그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는 느낌이어서 정말 하루가 다르게. 지난 1월 송 씨는 이 병원에서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 이른바 CJD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핵, 한센병 등과 함께 3군 감염병으로 지정된 CJD는 변종 CJD와 산발성 CJD 등으로 나눠집니다. 인간 광우병이라 불린 변종형 CJD는 아직 국내에 보고된 사례는 없습니다. 송 씨는 이 중에서 산발성 CJD입니다. 산발성 CJD는 매년 의심 환자가 늘어나 지난해에는 150명을 돌파했지만 아직 치료법은커녕 원인도 연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이나 성별이나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영상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연구가 안 되죠. 실제로 송 씨가 산발성 CJD임이 확인되자 해당 병원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며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후 입원을 거절한 병원만 40군데에 달했습니다. 저는 의사지만 이제 이거는 병원 입장도 있는 거거든요. 일회용기구 사용해야 되고 모든 폐기해야 되고 특수 소독해야 되는데 그걸 당연히 재간이 없습니다. 감염 원인조차 규명되지 않은 희귀병 환자를 받을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치매 환자랑 후기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가족들은 알 수 없는 질환에 대한 공포뿐 아니라 주변의 시선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간병인 선생님도 이제 어머니의 병 증상을 말씀을 드리면 많이 꺼려하시거나 오셨다가도 한 며칠 하시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송 씨는 결국 국립의료원으로 옮겼지만 지난 4월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응급실 가시 직전에 이제 제 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랑 이렇게 부둥켜 오셨대요. 왠지 본인이 이제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시간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셨던 것 같은데. 인간 광우병 논란의 사각지대에서 야코프병 환자와 가족의 고통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발암물질이 들어간 고혈압 약에 대한 대응 지침은 어제 오후 8시가 다 돼서 나왔습니다. 첫 발표 후에 60여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약을 재처방해서 무료로 교환해주겠다는 것인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약을 어제 타고 난 뒤였죠. 정부가 혼란을 부추겼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박상분 할머니는 어제 뉴스를 보고서야 일부 고혈압약 판매 중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4개월치 약봉투 속 고혈압약이 해당 제품인지는 알 수도 알려주는 이도 없었습니다. 토요일부터 나왔어요? 예. 어저께 처음 알았어요. 우리 같은 사람 더군다나 모르죠. 우리 같은 더 모르지. 이웃의 약국에 가서 물어봐가지고.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이 알려주도록 한다지만 빈틈이 있는 겁니다. 안내 문자를 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관련 기관 간 연락처 교류가 안 된다는 이유로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3일 만에 무료로 약을 교환해주겠다고 했지만 어제 정부 정책이 없는 사이 상당수 환자가 이미 돈을 내고 약을 다시 처방받았습니다. 이 환자들에 대해선 정부가 또다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보건당국이 의료 현장에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 않았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정확한 지침 이렇게랑 이렇게 없고 연락처랑 가지고 계신 약 재고를 저희가 그냥 수기로 적어서. 발암물질 고혈압 약을 복용한 환자는 1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진에어에 이어서 아시아나도 항공법을 어기고 외국인이 등기 임원을 냈다는 사실이 어제 드러났습니다. 취재 결과 이 인물은 박삼구 회장의 측근으로 지금도 아시아나 항공의 각종 수익 사업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국인이지만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사회이사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회사의 해명이 군색해지는 대목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브래드 캐리라는 회사입니다. 회사 홈페이지에는 1989년부터 아시아나항공에 음료 등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회사의 주인은 미국 국적임에도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아시아나항공의 등기 임원을 지낸 박병식 씨입니다. 직전인 2003년에는 자금난을 겪던 아시아나항공의 자사주를 대량으로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박 씨와 아시아나항공의 돈독한 관계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도곡동에 있는 브래드 켈 코리아라는 회사입니다. 아시아나항공에 고기와 와인 등을 공급하는 곳입니다. 대표이사는 박병식 씨의 동생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층에는 GNL 커머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시아나에 면세품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박병식 씨가 대주주입니다. 불법 논란에 아시아나항공은 박 씨가 단순한 사회이사였다고 해명하지만 증권거래법상 중요한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의 임직원은 사회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박삼구 회장 기호 아래 사업을 확장해 온 것은 업계에서는 잘 알려진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항공법은 국가기관 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의 등기임원이 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면허 취소 규정은 2012년 개정법에 따른 것으로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그런가 하면 비행을 앞둔 승무원들이 본사에 들른 박삼구 아시아나 회장을 맞이하기 위해서 안전 운항을 위한 브리핑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못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승객의 안전보다 회장님 의전이 먼저였다는 것이 승무원들의 주장입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박삼구 회장은 매달 첫째 주 목요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아시아나항공 본사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승무원들은 박 회장을 마중하기 위해 비행 일정이 있어 출근한 직원들이 먼저 동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7시 그 정도에 오는데 그러면 그 시간 비슷하게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미리 연락을 해요. 회사에 좀 더 빨리 와. 박 회장을 위한 마중 의전에 동원된 바람에 운항 전 필수로 진행되는 승무원 브리핑에 제대로 참석하지 못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브리핑도 못할 뿐더러 인천으로 이제 가는 버스, 회사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것도 계속 못하고 계속 뭐 얘기하는 거 듣고 이러다가 자리를 지키지 않고 출발한 팀에는 회사에서 연락 와서 왜 거기 없었냐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승무원 브리핑은 탑승할 항공기 구조를 익히고 승객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안전 측면에 아주 큰 문제가 있죠. 그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우선적으로 항공법에 적용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아시아나항공 측은 박 회장의 본사 방문은 올해부터 중단했고 자체 조사 결과 브리핑 찾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앞서 구속을 피했던 대한항공 총수 일가 이명희 씨에 대해서 경찰이 재판에 넘겨달라면서 사건을 검찰로 보냈습니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부인인 이 씨는 2011년 8월부터 최근까지 운전기사 등 11명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가 2020년까지 전 세계 모든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당장 국내 커피 전문점이나 플라스틱을 많이 쓰는 업체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바다 거북이가 연신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박혔습니다. 12cm 길이의 빨대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호흡기관에 달라붙어 있었던지 빼내면서 출혈도 상당했습니다. 2015년 공개된 이 영상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플라스틱을 분해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은 조류와 육상 동물에서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커피 전문 업체 스타벅스가 본사가 있는 미국 시애틀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전 세계 2만 8천 개 매장에서 퇴출 작업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심코 버리는 플라스틱의 재앙을 최소화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생물의 체내에 쌓인 플라스틱은 화학물질을 만들어내고 그 독소는 인체에 흡수되는 악순환을 거치고 있습니다. 같은 날 호텔 체인인 하얏트그룹도 오는 9월부터 플라스틱 빨대 대신 친환경 물질로 만든 빨대를 쓰겠다고 가세했습니다.
스타벅스의 이번 결정은 주로 가맹점 형태인 국내 커피 전문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종이 빨대의 가격은 플라스틱의 6배에서 10배 수준이라 가맹점주의 동의를 거쳐 플라스틱 퇴출 시점을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네, 영국은 2040년까지 디젤차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자동차 회사들이 경유차나 내연기관 차량을 만들지 않겠다고 한 적은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경유차 퇴출을 공언한 건 처음입니다. 우리도 경유차를 줄여야 한다 생각하면서도 아직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영국이 디젤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오는 2040년부터 경유차의 판매를 금지하는 겁니다. A strong signal to the private sector and to car manufacturing that the diesel engine and the pollutants that diesel engines cause, no longer have a place. 경유차의 도심 진입 제한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의 규제보다도 훨씬 강력한 조치입니다. 궁극적으론 화석 연료를 쓰는 차량 전체를 퇴출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빈자리는 전기차와 수소차가 메워야 합니다. 펀드를 조성해 충전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통행료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준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런던의 상징인 2층 버스는 이미 전기버스와 수소 연료전지 버스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친환경차 도입을 추구하지만 선언에 그친다는 지적입니다. 당장 다음 달 처음 도입될 예정인 서울의 수소버스가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수소차 충전소는 서울 시내에 이곳 상암동과 양재동 단 2곳뿐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충전 압력이 낮아서 버스를 충전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수소버스를 만드는 기술은 있지만 정작 이를 운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이 부족한 겁니다. 이 때문에 당초 상암동을 지나는 470번에 투입하려던 계획을 양재동을 지나는 405번으로 바꿨습니다. 노선이 바뀌면서 투입 시기도 이달 중에서 8월로 늦춰졌습니다. 환경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배출원인 경유차에 대해선 노후 차량 폐차 지원이나 제한적인 도심 진입 제한에 그쳤습니다. 그 사이 전체 차량 중 경유차의 비중은 2008년 36%에서 지난해 42%를 넘었습니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경유차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경유차 생산에 열을 올리는 자동차 회사들도 친환경 차량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정부에 화살을 돌리는 데 급급한 상황입니다. 이러는 사이 대기질도 놓치고 세계 시장의 흐름도 놓친다는 지적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이른바 산채로 불린 드루킹 일당의 출판사 사무실에서 수십 대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을 때에도 발견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휴대전화에는 유심칩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바닥에 쏟아부은 휴대전화기와 배터리, 충전기들을 특검팀 수사관이 정리합니다. 드루킹 일당이 머물던 경기도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진행된 특검 수사팀 조사 현장입니다. 드루킹 김 씨 주장대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초까지 매달 출판사를 찾았는지 여부와 관련해 단서가 있는지 확인에 나선 겁니다. 이 출판사에서 김 지사를 상대로 댓글 조작 시스템인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주장도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수색하던 중 버려진 쓰레기 더미에서 휴대전화기 21대와 유심칩 여러 개를 발견했습니다. 특검은 추가로 확보한 휴대전화기와 유심칩을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즉각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했을 땐 없었던 증거물입니다. 남겨져 있는 자료의 흔적들을 찾기 위해서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적들은 어디에나 남아 있습니까? 특검팀은 휴대전화기 분석을 통해 단서가 포착되는 대로 사용자들을 소환해 추가 조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30년 동안 경찰로 일했던 간부가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망치로 휴대전화기들을 부쉈습니다. 삼성 노조 파괴 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 얘기입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30년 동안 노동 분야의 경찰 정보관으로 일하던 김모 씨는 지난달 말 퇴직했습니다. 김 씨는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해 수시로 삼성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삼성에서 6천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초기인 지난 5월 김 씨와 동료 정보관들이 서울 한남동 경찰청 정보 분실에서 증거 인멸에 나섰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각자 업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기 여러 대를 망치로 부수고 폐기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 씨가 삼성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구속영장에도 적었습니다. 법원도 어젯밤 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오늘 검찰은 삼성전자 서초사업과 수원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색 대상엔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과 최고 재무책임자를 지낸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집무실도 포함돼 윗선을 겨냥한 수사에 다시 관심이 모아집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주 52시간 제도에 대한 각종 편법과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노동시간 단축을 적용받지 않는 직군으로 바꾸라고 강요하고 여기에 동의하지 않자 해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에서 3개월 동안 파견직 운전기사로 일했던 김모 씨는 지난 금요일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지 않는 감시 단속직으로 전환하자는 회사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은 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변경하고 일방적으로 이제 이렇게 바꾸자. 이게 안 맞으면 나가야지.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이루어지는 상황이었고. 감시 단속직은 청원경찰, 운전기사 등 업무 강도가 낮거나 대기 시간이 긴 업종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고용노동부가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되자 노동자의 사실상 동의를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근로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노예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대한항공 측은 파견업체에 해당 기사의 교체를 요청했지만 해고에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일자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감시 단속직 승인을 할 때 반드시 현장 실사를 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제주 시내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SUV 차량이 갑자기 빠르게 후진합니다. 차량에 부딪힌 쇼핑카트가 날아가고 카트를 잡고 있던 여성이 넘어집니다. 지난 4일 오후 초등학생인 12살 A군이 부모가 장을 보러 마트 안에 들어간 사이 호기심에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차량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다 주변에 주차된 차량 5대를 들이받고 행인이 차를 제지하면서 멈춰 섰습니다. 경찰은 미성년자인 A군을 처벌하지 않고 부모에게 사고 피해에 대해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어제 경남 밀양에서 9살 여자아이가 실종됐습니다. 하굣길에 트럭을 몰고 온 남자에게 납치당한 건데 다행히 오늘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트럭을 추적해서 아이를 납치한 2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한물이 경찰 수색조를 발견한 청색 화물차가 멈춰섭니다. 잠시 뒤 책가방을 맨 여자아이를 차에서 내려주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경남 밀양의 한 시골 마을에서 실종된 초등학교 3학년 손모양이 17시간 만에 귀가하는 순간입니다. 울고불고 나갔지. 제가 할머니 기절하고 나도 눈물 나던데. 손양은 어제 오후 4시쯤 학교를 마친 뒤 평소처럼 스쿨버스를 타고 마을 입구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집에 오지 않고 중간에 사라졌습니다. 스쿨버스에서 내린 손양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입니다. 집과는 불과 200여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2시쯤 손양을 납치한 28살 이모 씨를 경남 창녕의 한 PC방에서 검거했습니다. 이 씨는 골목길에 숨어 있다 손양을 차에 태우고 경기도 여주까지 갔다 다시 마을로 되돌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저씨가 강제적으로 차에 태웠다. 그리고 떠났다라는. 납치 과정에서 손양은 얼굴을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납치 이유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네, 지금 중고등학교에서는 기말고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서울 시내 학교 2곳에서 시험 문제가 잇따라 유출됐습니다. 한 곳에선 교사가, 또 다른 곳에선 학생이 시험 문제를 미리 빼냈습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서울 강북의 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지난 3일 새벽 3시쯤
2학년 A군은 B군을 무등 태워 창문이 잠겨있지 않았던 학령 교무실로 들여보냈습니다. B군은 교사 책상에서 문학시험지를 꺼내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두 학생은 이 시험에서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평소보다 월등한 성적을 의심한 다른 학생의 부모가 이를 학교에 제보했고 학교 측이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 이 장면이 나온 겁니다. 출근을 했더니 아무도 안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CCTV를 찍고 나면 시험을 제가 29년 만에 처음 등록한 겁니다. 학교 측은 재시험을 치렀고 선도위원회를 열어 두 학생을 징계할 방침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중학교에선 교사가 시험을 앞둔 학생 10여 명에게 시험 문제를 제공했습니다. 복사해가지고 저희한테 배부해줬어요. 찝찝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 측은 해당 교사가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안타까워 격려하려다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학교도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고 곧 교사 징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한 외고 교사가 학원장에게 시험 문제를 빼돌렸다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네, 탐정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영화나 책 속에 많이 나오곤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탐정으로 실제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또 탐정이란 명칭을 쓰는 것도 안 됩니다. 이 같은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전직 경찰과 만화방주인 등이 탐정으로 활약하는 한국 영화입니다. 이 영화처럼 실제로도 탐정으로 활동할 수 있을까? 법으론 금지돼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 사생활은 어떤지 등을 조사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빚을 진 사람을 찾아내는 이른바 채권 추심 등 예외적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탐정 같은 명칭을 쓰는 일도 금지합니다. 전직 경찰서장 출신으로 사설 탐정제 도입을 주장해온 A씨는 이 같은 법률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전원은 해당 법률이 합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특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불법 행위를 막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최근 몰래카메라나 차량 위치 추적기 등을 사용해 뒷조사를 하는 게 사회적 문제가 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탐정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이를 허용할 경우 불법 뒷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오해를 부를 수 있어 금지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탐정과 달리 일명 심부름센터로 불리는 흥신소의 경우 불법은 아니지만 뒷조사 등을 위해 위치 정보와 개인정보 등을 조회하면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SFTS는 치사율이 20%나 됩니다. 그동안 작은 소 참진드기만 옮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찌쯔 가무시병의 매개체인 털 진드기가 이 SFTS를 옮긴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찌쯔 가무시병은 한 해 10,000명 이상이 걸립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SFTS와 찌쯔 가무시병은 고열과 두통, 발진 등 비슷한 증상을 동반합니다. SFTS는 작은 소 참 진드기, 찌쯔 가무시병은 털 진드기에 물려 걸립니다. 치사율이 매우 낮은 찌쯔 가무시병과 달리 SFTS에 걸리면 5명 중 1명이 숨질 정도로 매우 위험합니다. 지난해 272명이 걸려 54명이 숨졌고 올해에도 이미 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SFTS에 걸린 70대 환자가 찌쯔 가무시병에 함께 감염된 것으로 최근 확인됐습니다. 이 환자는 털 진드기에 물린 흔적만 있었습니다. SFTS를 옮기는 매개체가 작은 소 참 진드기 외에 하나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SFTS는 특히 사람 간 전파까지 가능합니다. 찌쯔 가무시 환자의 경우 SFTSV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의료인이나 가족 간의 2차 전파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찌쯔 가무시병은 감염 환자가 매년 10,000명에 이를 정도로 흔하게 발생하는 감염병입니다. SFTS 발병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겁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네, 몽골이 구제역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가축과 주민들의 이동이 제한되는 강도 높은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몽골로 여름 휴가 떠날 계획이신 분들 있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외교부가 특별한 여행 경보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몽골 정부가 지난달 22일 주민과 가축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올 1월 발생한 구제역이 반년이 다 되도록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자 내놓은 조치입니다. 남동부 더르너고비주에서 가축 3,300여 마리를 살처분하는 등 방역 작업을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몽골과 국경을 접한 중국은 구제역 발생 지역에서 유입된 육류를 압수하는 등 유입 방지에 나섰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지난달 말 구제역 창궐 지역을 중심으로 계엄령이 시행됐다고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계엄령 발동은 JTBC 확인 결과 과장 보도로 밝혀졌습니다. 구제역은 인체 감염은 되지 않지만 신발 등에 묻은 바이러스를 통해 간접 전파됩니다. 350만 마리를 도살 처분한 2010년 구제역 사태 때도 해외 여행객과 함께 구제역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게 분석된 바 있습니다. 올 여름 몽골 여행객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인 겁니다. 몽골 한국대사관은 현지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구제역의 국내 유입을 막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해외 여행객 경보 조치는 발동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아이스크림 하겐다즈 제품에서 애벌레가 발견돼 식약처가 행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한 소비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 먹다 3cm 크기의 애벌레가 나왔다고 글을 올려 알려졌습니다. 이 소비자는 하겐다즈 측에 사과문 게재를 요구했지만 사과문 대신 만원권 상품권 20장을 주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겐다즈 측은 프랑스 농장에서 애벌레가 나온 것을 확인했다며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의 팔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 얼굴을 2대 때립니다. 울며 뒤로 물러선 아이를 번쩍 들더니 화면 밖으로 사라집니다. 지난 4월 강원도 춘천의 어린이집에서 50대 교사가 생후 15개월 아이를 폭행하는 모습입니다. 해당 교사는 어린이집에서 퇴직했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식당에서 현금 2억 5천만 원을 훔쳐간 38살 이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씨는 돈을 훔친 식당을 리모델링해준 인테리어 업자로 지난 2일 새벽 식당 뒷문을 부수고 들어가 범행을 벌였습니다. 이 씨가 능숙한 인테리어 업자란 점에 착안한 경찰은 이 씨의 집 화장실 천장에서 박스에 담긴 5만 원권 지폐 1억 7천만 원을 찾아냈습니다. 포르투갈의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오는 25일에 우리나라에 옵니다. 2007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친선 경기차 우리나라를 찾은 뒤 11년 만입니다. 이번엔 모델로 활동 중인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호날두는 러시아 월드컵에서 포르투갈의 16강전까지 출전하며 4골을 넣었습니다. 테니스 메이저 대회 윈블던에서 특별한 경기가 열렸습니다. 아이를 둔 엄마들끼리 맞붙었는데 메이저 대회에서는 처음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남자 중심이던 테니스 코트가 이젠 엄마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초록색 잔디 위 흰 옷을 입은 두 선수. 언뜻 보면 윈블던 테니스의 평범한 한 장면 같지만 이 경기는 스포츠 역사에 남았습니다. 10개월 딸을 둔 세리나 윌리엄스와 5살 딸의 엄마 에브게니아 로디나. 100년이 넘는 메이저 대회 역사에서 엄마 선수끼리 대결한 건 처음입니다. 조금 더 강한 엄마 세리나가 이겼지만 로디나에게도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남자들만이 줄 수 있었던 테니스 라켓. 윈블던에선 1884년 여자에게 문이 열린 뒤 100년 정도가 지나 엄마 선수인 이본 굴라공이 첫 우승을 맛봤습니다. 이번 윈블던은 6명의 엄마들이 나들이를 했습니다. 앞선 프랑스 오픈과 달리 출산 휴가 공백으로 세계 181위까지 떨어진 세리나는 상위 랭커에게 주는 시드를 받았습니다. 엄마 선수가 경기에 나설 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10달 동안의 임신 기간, 그리고 출산 후의 신체적 변화와 육아까지 험난한 과정을 이겨낸 엄마 선수들은 복귀만으로도 박수받을 만합니다. 테니스 코트는 이제 엄마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두 달 뒤 열리는 US 오픈에선 출산 선수들의 출전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자 프로테니스 협회는 여자 골프 LPGA처럼 엄마 선수를 위해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네, 최근 일부 신도시에서 상가들을 폐업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빈 상가들이 늘면서 주민들의 불편도 물론 커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만 반복되는 건지 밀착카메라 구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로 지어진 상가 점포 대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있는 상가 건물에는 이 최적의 조건으로 임대를 해주겠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요. 그 뒤쪽의 길 건너편에는요, 새로 지어지고 있는 상가도 있고 또 새로 입주를 시작한 대규모 상가도 있습니다. 2층에 있는 50평 규모 점포가 월세 300만 원, 서울 강남의 주택가 수준입니다. 상가 2층에 있는 식당 문이 굳게 잠겨 있고 그 위에는 시장 상황에 맞지 않은 과대한 임대료로 인해서 폐업을 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문을 닫은 지 2달이 넘게 지났지만 새로운 주인을 찾지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식당에서 쓰던 집기들이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폐업이 이어지면서 주방 가구들도 버려집니다. 요즘 이거 많이 쏟아지니까 우리는 뭐 준공된 지 얼마밖에 안 돼서 한 집이 있어요, 한 집. 벌써 폐업한 데가 나오긴 하죠. 아직 개발 중인 세종시의 인구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 일부 손님들은 유흥가가 발달한 대전 등으로 빠져나갑니다. 평일날 점심때만 우르르 와서 잘 돼 보이는 거지. 금요일 저녁부터는 아예 금, 토, 일은 꽝이잖아요. 유동인구가 적어 자영업자들이 기피하는데도 임대료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건물주들이 추후 상권이 살아날 걸 기대해 임대료를 내리지 않는다고 입을 모읍니다. 1년에 5%밖에 인상을 못해요. 그러다가 보면 이제 임대인 쪽에서는 그게 5년 동안 가는 거거든요. 최근 등장한 건 렌트풀입니다. 어떻게든 공시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 벽면에는 렌탈 프리,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는 광고들이 주르륵 붙어 있습니다. 임대료를 깎지 않는 대신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조건에도 임차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뒷건물에 거기는 1년 렌트풀이 받고요. 인테리어 비용 보조를 받았어요. 장사 안 돼서 지금 막 후회가 막 심하고.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아파트 대비해서 상가가 너무 많습니다. 신도시에 토지를 공급하는 LH가 상업용지에 한해선 최고가 입찰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상가를 아파트보다 더 많이 짓는 걸 선호합니다. 여전히 새로운 상가들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공실 논란이 커지면서 일부 건물은 임차인을 구했다는 사실 자체가 광고가 됩니다. 수도권 신도시인 위례와 미사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신도시는 트램뿐만 아니라 경전철 등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내세워 높은 분양가를 받아 논란입니다. 12억, 13억에 분양받으신 분이 마이너스 1억 다운해서 내놨는데 실제로 거래는 되지 않습니다. 트램, 그러니까 노면 전차를 만들기 위해 길 중간을 비워뒀습니다. 전차를 탔을 때 보이는 양 옆으로는 이렇게 상업시설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트램 계획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상가 대부분이 썰렁하게 비어 있습니다. 트램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했던 상인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분양 당시 트램 부지 분담금을 합해 3.3제곱미터당 최고 1억 원을 부담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날 왔는데요. 요 앞에까지 분양이 다 됐었어요. 근데 보름까지 다 트램역이 나와 있는데 그럼 누가 상가 분양 안 받겠어요? 제대로 된 예측 없이 개발이 계속되면서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민들의 피해를 막으려면 제대로 된 대책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This watch has seen moments that last a second and moments that last forever. It's seen traditions grow stronger, center court's most epic matches, and the greatest stories in tennis unfold. Yet it's not until we look back that we understand that at those very moments, we were standing on the edge of Wimbledon history. It doesn't just tell time, it tells history.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조당국이 이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으나 우리는 끝까지 이곳에서 생생한 현장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현장에 나가 있던 어느 언론사의 중계차는 그렇게 현장을 지켰다는 전설과 같은 얘기. 물론 여기서의 전설은 그리 자랑스러운 전설은 아닙니다. 그렇게 삼풍을 취재하기 시작한 언론은 구조작업 내내 속보 전쟁을 벌였고 매일 사망자 숫자 세기에 급급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언론의 행태에서 자유롭지 못했는데 너무 자조적으로 얘기한 것일까요? 그러나 언론이 재난의 현장에서 오히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했던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같은 해였던 1995년의 고베 대지진, 정초의 새벽에 들이닥친 대재난 속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베 사람들은 이상하리 많지 침착했고 우리는 시민들만 침착했던 것이 아니라 이를 보도하는 언론들도 매우 신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 엄청난 재난 속에서도 필요 이상의 처참한 장면을 보도하는 데 조심스러워했고 재난이 지나간 이후에는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구조작업과 관련 없는 사람들은 즉시 동굴 주변에서 떠나달라. 태국 당국은 동굴 주변에 있던 1000여 명의 취재진에게 요청했습니다. 당국은 구조작업의 진행 과정은 상세히 밝혔지만 누가 먼저 구조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직 구조되지 않은 가족들의 마음을 보듬고자 하는 조처였다고 하는데 기자들 역시 언론의 본능, 즉 취재의 욕심을 접고 그 요구에 순순히 응했던 모양입니다. 그들 모두는 기다리는 이들의 애타는 마음을 읽어내고 있었고 재난 현장을 함부로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차분하게 진행되는 구조작업 속에서 씩씩한 소년들은 한 명 또 한 명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돌아왔다는 것이 방금 전해진 소식입니다. 구조작업과 관련 없는 사람들은 즉시 현장에서 떠나달라. 그리고 이 말은 20여 년 전 삼풍백화점의 현장에서도 똑같이 나왔던 요구였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태국 동굴 속 소년들의 전원 구조, 거의 기적 같은 일이죠. 당초에 넉 달이 걸린다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이제 며칠 만에 그것도 3일 동안 13명 전원이 지금 나왔으니까요. 이 소식은 저희들이 지금 마저 확인 취재를 하고 있는데 잠시 한 분과 얘기 나눈 다음에 곧바로 전화 연결해서 현지 소식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쪽에 순방을 마치고 사흘 후에 귀국을 하는데 오늘 갑자기 인도 현지에서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앞서 보도해드렸지만 장군 이래 군 안에 장관의 지시를 받지 않는 수사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런 사실 자체가 군에 대한 강한 질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기무사 문건을 저희들이 닷새 전에 처음으로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 문건을 단독 입수할 때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많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이 자리에서 이 문제로 얘기를 하고 이 건으로 이제 두 번째 오늘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강한 질책 혹은 불만이 군에 대해서 담겨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생각이 이런 분석에 동의를 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예. 혹시 이런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은 하셨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조금 화가 많이 나셨다. 이게 왜 신속하게 수사나 조사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질책하신다는 말씀 제가 들었고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하신다는 얘기는 발표되고 알았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나온 문건을 보면 저희들이 일부에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굉장히 특이한 점이 저희들이 태블릿 PC 보도가 재작년, 그러니까 2016년 10월 24일에 있었습니다. 그 월요일이었고요. 촛불 집회가 본격화된 것이 바로 그 주말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직후에, 그러니까 11월 초에
이미 계엄령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문건에.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인지. 이번에 이제 기무사가 작성해서 공개한 문건, 예. JTBC를 통해서 제가 공개한 문건은 2017년 3월에 작성된 문건입니다. 예. 3월 10일에 헌재가 탄핵 판결했으니까 그 직전에 만들어진 문건이고요. 근데 그 문건을 변호하는 논리는 뭐냐면 이미 이 촛불 시위가 연이은 한 1,500만 명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탄핵이 기각됐을 때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폭도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하나의 근거로 삼았고 또 하나는 2월에 그해 2월에 북한이 미사일 실험하고 이런 것도 안보 위기가 있다. 두 가지를 들었거든요. 근데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사실은 기무사가 그 전해 2016년 11월 초에 이미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문건도 추가로 좀 확인이 돼서 그렇다면 안보 위기, 이른바 북한의 어떤 도발 위험성이라든지 이 촛불 시위가 너무 커졌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또는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핑계라는 게 새삼스럽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게요. 이미 촛불이 1차, 2차 고지엄해서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촛불이 본격화된 그러니까 흔히 1차 촛불 집회라고 얘기하는 것이 10월 29일이란 말이죠. 토요일. 근데 그로부터 불과 며칠 뒤 11월 초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 기무사 쪽에서 거의 뭐 본능적으로 했다라는 것인지 잘 그때 검토했다는 거는 해석을 하자면 촛불 시위 자체를 무력을 동원해서 진압하겠다는 뜻인 거고요. 3월 달의 문건은 그나마 많이 양보해서 탄핵이 기각됐을 때 성난 군중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의식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변명하는 게 소급해서 그 이전에 11월부터 문건이 작성돼 있다고 하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성난 군중, 이게 화난 우리 촛불 시민들을 군부대를 동원해서 진압할 생각을 그 전부터 이미 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놀랍습니다. 그 사고 자체가. 놀랍죠. 그것도 이제 계엄령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야 했다는 것은 이거 뭐 어제도 저희가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만 수십 년 전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혹시 더 나올 문건이 있습니까? 추정컨대 뭐 다른 문건도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잘 문건, 그러니까 3월 달에 작성한 문건을 잘 들여다보면 군부대 동원 계획이 막 나오잖아요. 어느 사단을 어디로 동원한다는까지 다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지명까지 나오죠. 이거는 사실은 기무사가 작성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그런 정도로 자세히 하는 건 합참이거든요. 그러면 누군가의 조력을 받았거나 아니면 공동 작업을 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디엔가 다른 문건의 흔적들이 좀 남아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확인된 건 없고요. 지금 독립수사단에서 아마 그런 것까지 다 망라해서 아마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군의 개혁 의지, 특히 이제 기무사의 개혁 의지에 대해서 만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단초가 여기에 있지 않나 싶은데 그 뭐냐면 기무사의 개혁 TF에 기무사 출신이 많습니다.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 너무 좀 안이하게 국방부에서 TF를 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건 아마 이제 약간 뭐 소극적이라는 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 장관의 기무사 개혁 의지는 상당히 높았고요. 그러나 이게 기무사가 보안 방첩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특수성이 있거든요. 기밀을 유지해야 될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아마 구성을 좀 한 것 같고요. 기무사는 제가 국방위를 해보니까 야정군은 기무사에 대한 반감이 워낙 뿌리가 깊습니다. 그렇겠죠. 계속 을로서 기무사가 갑질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반감이 워낙 깊어서 아마 그런 여론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장관은 그런 여론을 충분히 믿었던 것 같고 누가 오느냐에 상관없이 내가 개혁 의지가 충만하니 이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약간 좀 부족한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건으로 돌아가죠.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에게 이것이 보고가 됐다.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도 그러면 한 전 장관이냐? 보고를 받았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냥 보고했을 리는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가 공식 확인한 거는 보고는 됐다. 기무사령관이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거는 확인이 됐고요. 그럼 지시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이러저런 설명이나 얘기들은 있습니다만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아직 확인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가요? 그건 뭐 좀 두고 보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김관진 안보실장도 관련이 돼 있을 것이다. 이게 좀 그 수사 대상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이게 계엄령이라는 것은 예. 국무회를 통해서 대통령이 제가를 해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 게 맞고요. 예. 만약에 대통령이 직무정지돼 있었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면 그 옆에서 보좌하는 안보실장 정도에게는 당연히 보고가 됐을 것이다라고 예. 보는 게 합리적 추정이고요. 내부적으로 제가 듣기에는 예. 그런 정황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예.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독립수사단 얘기로 잠깐만 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기무사도 배제하고 육군도 배제하고 국방부 장관도 보고받지 않고 이게 가능할까요? 다시 말하면 군내에서 무슨 반발이 있지는 않을까요? 지금 반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예. 워낙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하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요. 예. 육군 빼고 기무사 빼고 군 검찰단 빼고 남으면 해군이나 공군에 있는 군 법무관들, 군 검찰을 동원하면 되거든요. 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장관까지 이 선에서 배제를 해라라는 얘기는 대통령이 약간 질책성의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는 것 같고 예. 또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말고 수사해라. 아무도 신경 쓰지 말고 해라. 예. 성역 없이 해라. 이 뜻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수사단에다 최대한의 힘을 실어준 거거든요. 예. 그러면 국군 통수권자가 그렇게 힘을 실어줘서 수사하라 그러면 저는 제대로 해볼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아시는 것처럼 기무사는 국방부나 합참의 지시를 받지도 않고 곧바로 대통령한테 직보하던 조직이었습니다. 옛날에 보안사 때부터. 네. 그래서 이걸 개혁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무사, 한편에서는 아예 기무사는 그냥 없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기무사 개혁의 최대 관건은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그렇겠죠.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한테 직보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그대로 도라고 하면 개혁이 안 되는 거고요. 대통령이 개혁하라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엄정하게 공개적으로 개혁 의지를 천명을 했기 때문에 예.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또 최근에 이런 사건들이 터졌는데 어정쩡한 개혁을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국민들이 설득할 수 있을 정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개혁을 하려면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해체에 준하는 개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해체에 준한다는 건 뭡니까? 해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국방해본 경험으로는 보안 방첩부대로서의 기무사는 존재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 기능은 제대로 해야 된다. 사실은 그동안은 딴짓에 한눈판이나 본업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예. 딴짓을 못하게 하면 정치 개입을 못하게 하면 본업을 제대로 할 수 있고요. 이 본업을 제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지금은 정보전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본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개혁을 해주는 게 예. 우리 안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도 좀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언제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기무사 개혁이요. 예. 제가 알기로는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19일 날 발표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예. 그게 혹시 미진하다면 이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2차 개혁을 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예. 서둘러서 끝낼 일은 아니고요. 이 차제에 제대로 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태국 군 당국이 태국 북부의 탐루엉 동굴에 갇혔던 소년과 코치 13명을 모두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적의 생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난달 23일 고립된 이후에 17일 만에 전원 구조라는 성과를 거둔 겁니다. 당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넉 달까지 이상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굉장히 그에 비하면 이제 빨리 돌아온 겁니다. 국제부를 연결하겠습니다. 백종훈 기자, 조금 전에 13명 모두가 구조됐다고 태국군이 발표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구조에 참여한 태국 네이비실이 언론에 알린 소식인데요. 태국 네이비실은 나머지 동굴의 2명을 마지막으로 구조해서 13명이 전원 구조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달 23일 고립된 이후 17일 만이고요. 구조작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지 사흘 만입니다. 전 세계가 구조 소식을 기다렸는데 CNN과 태국 현지 언론 등이 속보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잘 보살폈다고 전해드렸던 코치 에카본이 가장 마지막에 나왔다고 전해졌습니다. 예. 오늘 구조된 5명, 특히 마지막에 구조된 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코치는 저희들이 아까 보도도 해드렸습니다만은 아이들 때문에 굉장히 좀 뭐랄까 희생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역시 예상대로 맨 마지막에 나왔군요.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코치의 경우에는 그 몸이 안 좋은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예. 그래도 아이들을 다 내보내고 자신이 가장 마지막에 남겠다라고 자원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 또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떠오르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군요. 알겠습니다.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것은 좀 많이 알려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소식이 없습니까? 예, 그 전에도 5명의 건강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 검증을 해봐야겠지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관련 소식이 많이 앞으로 좀 쏟아져 나올 것 같군요. 예,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네, 고혈압 약에서 발암 추정 물질이 나왔다는 소식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약을 복용한 사람이 17만 8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원료를 만든 중국 업체는 크게 해롭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팩트체크팀은 이 물질이 대체 뭔지 또 규정이 어떻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를 따져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시작해볼까요? 네, 중국의 생산업체가 낸 보도자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 고혈압 약에서 검출된 NDMA에 대해서 생산 과정에서 허용 기준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불순물도 극히 적은 양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중국의 언론들은 유해성이 입증이 되지 않았는데 한국에서 과하게 반응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물질의 유해성에 대해서 뭐 암을 일으킨다 또는 뭐 크게 해롭지 않다 이렇게 좀 엇갈리고 있잖아요. 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실험용 동물에서는 암을 유발한다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사람에게는 암을 유발하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서 발암 추정 물질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미국의 환경보호청은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에 NDMA가 리터당 0.07 마이크로그램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걸 넘으면 10만 명 중에 1명꼴로 암에 걸릴 가능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뭐 유해성이 어느 정도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논란의 시작은 좀 조금이라도 들어있으면 안 되는 물질이 약에 들어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일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10년 전 2008년에 역시 중국산 원료로 만들어진 주사제에서 불순물이 나왔습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과 독일에서 수입을 해서 썼습니다. 미국에서 사망자가 잇따랐습니다. 독일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되자 우리 정부는 모두 수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과 독일도 그랬다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거군요. 네, 2009년에는 성면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역시 중국산 약품 원료였습니다. 네. 성면은 국제암연구소가 정한 1급 발암물질인데 이번에도 논란이 된 뒤에 식약처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그러면 좀 미리 그러니까 수입하는 과정에서 이걸 걸러내지 못하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규정이 따로 없습니까? 규정이 있긴 합니다. GMP라는 국제 표준이 있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가 1969년 권고를 해서 이후에 각 나라들이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나라의 공장이든 수출국이 요구한 기준을 지킨다면 그곳에서 나온 의약품 원료는 안전하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중국 업체도 GMP를 지켰다는 확인을 받고 우리 정부가 허가를 한 업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입을 할 때 원료 하나하나를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공장에서 우리는 그 표준을 지켰다라고 하면 따로 안전성을 개별적으로 검사하지 않는다는 네. 거잖아요. 최초에 허가를 하면 그 뒤에는 수입하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섞여 나오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판매가 시작된 뒤에도 문제가 드러나야 검사를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도 이 표준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가 좀 쉽지 않은 게 한국의 의약품 시장이 좀 독특하다는 겁니다. 네. 여러 업체가 수입산 원료를 복제약을 원료로 써서 만들어서 파는데 마케팅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리베이트가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전보다는 비용 절감을 고민하는 구조로 굳어진 게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이 업계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떤 겁니까?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유출 대자비로 잡았습니다. 유출 대자비.
시작할까요? 어떤 얘기인지? 예,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계엄까지 검토했다는 문건이 나와서 충격을 줬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군의 독립수사단을 설치해 철저히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했는데요. 예. 이 문건이 작성됐을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내용보다도 문건의 유출 경위에 대해서 더 문제 삼는 모습입니다. 예. 김진태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보면 기무사 보고서를 유출한 군사기밀 유출 사범부터 수사하라라고 촉구를 했고요. 김성태 원내대표도 어제 비슷한 취지의 같은 취지의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기무사에 엄밀한 문건이 지난 한 주 난데없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배경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예, 큰 문제가 폭로됐을 때 문제 자체보다는 이게 어떻게 유출됐느냐, 이른바 유출 프레임이 매번 본질을 흐린다는 지적입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의혹보다도 유출로 논란이 되는 문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기승전 유출? 예, 뭐 그런 그렇습니다. 식으로. 예. 대표적인 게 2014년에 있었던 이른바 정윤회 문건 보도였습니다. 예. 당시 세계일보가 보도해서 충격을 줬었는데요. 정윤회 문건은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박관천 경정이 작성했는데 당시에는 이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냐, 유출 프레임으로 전환되면서 나중에 사실 박관천 경정 등은 대통령 기록물 유출 혐의로 구속 기소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역시 대표적으로도 국정농단 하는 비선실세가 누구냐보다도 이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냐로 화제가 바뀌었고 검찰 수사도 여기에 집중되면서 당시 유출 논란에서 한 경찰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예. 하지만 2년 뒤에 당시 지목됐던 정윤회 씨는 아니지만 정윤회 씨의 아내인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결국 밝혀졌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결국 이를 계기로 탄핵이 됐습니다. 만일 당시에 청와대가 문건 유출 프레임보다는 국정농단 비선실세에 대한 진실규명에 더 힘을 쏟았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 뭐 물론 역사에 있어서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예. 이렇게 돌이켜보면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었을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왜 이석수 특별감찰관 때도 역시 또 유출 얘기가 그때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예, 뭔가 문제만 생기면 이게 어떻게 유출됐냐, 프레임이 유출로 곧잘 바뀌곤 했는데요. 예.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찰을 했었습니다. 예. 이른바 그 넥슨 땅 거래 문제 때문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MBC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모 특정 언론에 누설했다라고 보도가 나면서 예. 청와대는 국기문란이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역시 또 유출 프레임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결국 여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국기문란을 강하게 어필했고 이석수 특감은 약 13일 만에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습니다. 예. 하지만 돌이켜보면 지금 좀 지난 뒤에 최근 자유한국당에서는 비대위원장 후보 물망에 이석수 특별감찰관까지 올리긴 해서 그렇죠. 한때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했다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이해찬의 침묵으로 잡았습니다. 예. 이거 뭐 전당대회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받고 26일 날 컷오프를 합니다. 3명만 남기고 대표 후보로 남기는 건데요. 후보 등록까지 열흘 남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당대표를 하겠다라고 한 사람은 박범계 의원 1명뿐입니다. 예. 한때 이해찬 의원과 가까운 측에서는 이번 전당대회는 이해찬이냐 아니냐의 싸움이다. 여기는 그러면 기승전 이해찬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해찬 프레임을 좀 더 부각시키는 시도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정작 이해찬 의원은 출마한다는 말이 없고 현재 침묵만 길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 관계자에게 좀 물어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비슷한 의견인데요. 이 의원 측에서는 후배들과 경선하기보다는 당대표 후보로 추대를 원하는 모습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출마하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이해찬 의원이 나온다면, 뭐 맏형격인 이해찬 의원이 나온다면 나는 안 나가야지 라는 말들을 원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주자들은 이 의원이 불출마 결정을 하기를 기다리는 모습이라고 서로 반대군요. 해석을 그러니까 상대방이 불출마하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버티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눈치 싸움이라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친문에서는 뭐 같은 편끼리 싸우면 그렇기 때문에 서로 눈치 본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예. 이 의원이 물론 칠선으로 관록도 있지만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는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친문 주자들이 만일 대거 나오면 누가 컷오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살아남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일단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예. 한동안은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권리당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조직력이 중요한데 대부분 친문 조직은 전해철 의원이 관리를 해와서 예. 전해철 의원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최근 전해철 의원이 주도했던 부엉이 모임이 논란이 되면서 해산된 뒤에 예. 전 의원이 소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서 친문표가 어디로 갈지 지금은 더할 수 없어졌다 이런 얘기도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더 이제 네가 불출마해라 이런 생각이 더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겠군요. 서로지간에. 서로 상대 진영의 소식에 예. 기만 세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보수의 길로 잡았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심재철 의원 등이 주축이 돼서 지금 여러 차례 보수 그라운드 제로라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보수의 나아갈 길을 찾아보자라는 토론회로 오늘 5번째인데요. 예. 오늘 나왔던 한 토론자는 보수 이념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좌클릭하자. 이제 보수 이제 우리 하지 말자. 그럼 뭐 합니까?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다 진보 정당 되면 저쪽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유권자가 인정도 안 해줄 겁니다. 예. 예. 개파 투쟁 말고 보수가 뭘 할지 노선 투쟁을 해야 된다라는 조언이었는데요. 물론 개파 투쟁에 대해서는 개파 싸움에 대해서는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많은 의원들도 불만을 좀 얘기했습니다. 예. 친박계로 분류됐던 박대출 의원의 경우 출발점은 개파 탈출이 돼야 된다. 하지만 그러면서 개파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분들은 이선으로 후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개파 싸움을 없애자는 얘기 같지만 그 안을 뜯어보면 복당파 즉 김성태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현재 모임에서 당시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다 물러나라라고 해서 결국은 지금 보수의 길이 다시 개파 싸움으로 회귀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오늘 제가 이거 뭐 말장난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여긴 또 기승전 김성태 사태군요. 예. 얘기를 하자면. 네, 알겠습니다.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 북부 지방에 내일 새벽까지 비가 옵니다. 그리고 이젠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찾아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